자, 만약에 5,300만 원이 넘는 빚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중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는 싹 사라진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금액.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총 채무액이 자그만치 5,300만 원. 와, 이거 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말 막막할 거예요. 그쵸?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법적인 장치가 있길래 이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의 일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갚게 될 총 금액 1,500만 원 남짓입니다. 원래 빚이랑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뭐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부터 볼 건 실제 대한민국 법원에서 인가가 떨어진 사건 번호 3128호의 서류입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진짜 계획서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이 숫자들 뒤에 있는 한 사람의 재정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신청인은요, 월 소득이 170만 원인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성인 자녀 둘은 이미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고요. 지금은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계세요. 자산을 좀 살펴보면 전남 화순에 작은 땅이 좀 있고 오토바이 한 대, 그리고 보험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다 합쳐도 채 1,000여 원이 안 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임차보증금 없이 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건 주거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보세요. 월 소득 170만 원. 그런데 총 빚은 5,300만 원. 바로 이 두 숫자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정도 격차는요, 그냥 더 열심히 일해서 갚아라 이런 말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럼 빚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불어난 걸까요? 거의 20년에 걸친 이분의 채무 기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60만 원이 넘는 보험 대출. 이때부터 뭔가 장기적인 재정 압박이 시작된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에 2,500만 원이라는 꽤 큰 은행 대출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더 최근인 2022년과 2023년에는 카드 대출이나 현금 서비스 기록이 보이는데 이건 정말 하루하루 생활비가 부족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회생 신청 바로 직전인 2024년 1월에는 이혼이라는 삶의 아주 큰 변화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서류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바로 1,000만 원이 넘는 체납 세금이에요. 여기에는 소득세랑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모든 재정난의 시작이 아마도 과거에 했던 사업 실패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아주 강력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이 상환 계획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사실 그 계산법은요,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계산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월 소득 170만 원에서 시작해요. 여기서 법원이 이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해주는 비용, 그러니까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2만 원을 빼줍니다. 이건 무조건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비를 제외하고 딱 남는 돈, 약 37만 원. 이게 바로 가용소득이 돼서 매달 빚을 갚는 데 쓰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빚을 똑같이 갚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변제 계획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처음 31개월 동안은 매달 내는 그 37만 원이 전부 다 밀린 세금을 갚는 데 먼저 쓰입니다. 이런 우선 채무가 다 해결되고 나서야, 그러니까 32개월 차부터 마지막 41개월 차까지 그때부터 비로소 은행이랑 카드사에 돈을 갚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게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닙니다. 법원은 아예 이렇게 날짜를 딱 못 박아줬어요. 첫 변제는 2025년 11월 17일에 시작해서 41개월 동안 성실하게 돈을 내면 2029년 3월에 이 모든 게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최종 결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의 모습. 그러니까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뭘까요?
결과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원래 갚아야 할 빚은 5,300만 원에 육박했지만 41개월간의 계획을 통해서 실제로 갚게 되는 총액은 약 1,500만 원입니다. 와, 정말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빚의 산이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언덕 수준으로 바뀐 셈이죠. 이걸 비율로 따져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전체 원금의 약 29%를 성실하게 갚고 나면 나머지 71%는 법적으로 완전히 면제, 즉 탕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활용점정은 바로 면책이라는 결정입니다. 41개월 동안 약속한 돈을 성실하게 다 갚으면 남은 빚 3,700만 원이 그냥 어영도영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남은 빚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이제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땅땅땅 선언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이 보장하는 완벽한 새 출발인 거죠.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개인회생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에 갇힌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고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거죠. 자, 결국 이런 사례는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제도는 감당 못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필수적인 생명줄일까요? 아니면 빚을 안 갚아도 괜찮다는 일종의 안전망이 오히려 무책임한 대출을 부추기는 도덕적 해이를 낳는 걸까요? 오늘 본 사례는 한 개인에게 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줬지만 이 더 큰 질문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